우리은행 자소서 작성법 완벽 해부, 면접까지 한 번에 대비 쌉 가능.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지원자들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말이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지 요 내용들을 갖고 아마 면접 준비까지 한 번에 가능하실 거고요. 오늘 자소서 작성하면서 제가 언급드리는 내용들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잘 정리해 두셨다가 서류 합격하고 인적성 합격하시면 면접 준비하실 때도 다시 한번 들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은행 자소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외환은행 거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 설명하면서 은행 산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 동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갖다 붙여놨는데 요 동영상은 꼭 한 번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행 지원하는 지원자들한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은행이 단순하게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금융을 설명하고 꼼꼼하게 상품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해서 안 보이는 눈을 좀 더 잘 보이게 도와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행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직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뽑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인 금융이죠. 영업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영업 인력들로만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 금융, 그리고 웰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IB, 그리고 뭐 좀 더 세분화된 이런 다양한 직무로 세분화해서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한 리테일 금융에만 집중하는 은행 인력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성 있는 은행 인원 양성을 위해서 이런 좀 더 세분화된 직무를 뽑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자꾸 굉장히 단순하게 뭐 어떤 이 친절함과 배려 그리고 봉사 정신의 상징인 것 마냥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지식과 경제에 대한 지식, 상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성 있는 어떤 이 서비스를 통해 전문 금융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좀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행 산업의 본질에 대해서 이 동영상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은행과 실제 은행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이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신과 여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수신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뭐 예를 들면 예적금 같은 걸 말하고요. 여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출과 관련된 이 신용을 어떤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수신과 여신의 차이에서 오는 예대 마진을 갖고 은행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어떤 이 개인 고객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시켜주고 그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이 사회적 측면, 공익적 측면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친절한 설명을 통해 고객들한테 뭐 이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하고 있는 본원적인 어떤 사업의 역량이나 사업 활동 자체가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어떤 이런 이 경제적 효과가 크다라는 점을 갖고 사회적 공익적 측면을 이해하셔야만 훨씬 더 은행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이런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영상은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은행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만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은행들 사이에 차이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KB냐, 신한이냐, 뭐 우리냐, 뭐 하나냐, 뭐 많은 은행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나 색깔이나 뭐 세부적인 영역들까지 들여다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개별 지원자들이 이를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 산업에서 꼭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설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리은행이랑 뭐 다른 은행들 간의 차이점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위빗 멤버스가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정이 많이 가서 지원했다. 자,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고 했을 때 설득력이 있나요?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은행들 간의 어떤 차이점은 둘째 치더라도 나는 정말 은행 산업의 이런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은행 산업 자체의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어떤 결심을 갖고 지원하게 된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색깔이나 친근한 이미지가 좋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단순한 이야기에도 약간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하고 있는 사소한 어떤 서비스 뭐 예를 들면은 신경 넣고 광고, 이미지적인 부분만 언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은행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관심과 매력의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줌으로써 은행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만을 제대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뭐 서비스나 뭐 광고나 이미지나 뭐 기타 최근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활동 때문에 해당 은행에 더 관심이 갔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좀 더 나은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원 동기, 은행 지원 동기를 하나 물어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원 직무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선은 은행 지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지원자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은행과 관련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취업에 성공하는 행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우리가 은행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저는 억지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는 내가 가진 차별점과 강점이 있다. 이런 차별점과 강점은 은행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를 저는 전개할 것입니다. 자, 이 논리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내가 잘하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제가 다양한 편의점과 아니면 어떤 영화관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제가 쌓았던 어떤 서비스 노하우들, 그러니까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들이 있다면 그 노하우가 무엇들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드러낼 거고요. 이런 내가 지금까지 쌓았고 지금까지 갖춰온 그런 노하우들을 금융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시킴으로써 이런 금융 고객들을 만족시킬 건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면 충분히 설득의 논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어떤 지금까지 인턴이나 아니면 어떤 이 대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들까지 쉽게 놓치지 않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챙겨냄으로써 실수 없이 일을 해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은행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리 0.1% 그리고 고객들의 1원 단위의 시제까지 빠짐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반드시 챙겨낼 수 있는 그런 세밀함과 꼼꼼함을 지금까지 잘 갖춰왔다라는 식으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만의 자신감 그리고 역량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 그리고 은행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어필해주면 되겠다라는 점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없는 역량 갖다가 있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은행과 관련해서 지원한 뭐 예를 들면 준비해온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마치 은행을 위해 준비해 온 적이 있는 것처럼 뻥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인사 담당자가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내가 은행에서 너무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은행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오지는 않았지만 은행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진정성 있는 이해와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과 안 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항목. 뭐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를 물어보고 있는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애정을 갖고 필요 없습니다. 자, 열정적으로 이뤄내는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했던 경험이 있을 때 돌이켜 보면은 그 경험 나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애정이 가는 거죠. 그럼 애정이 가고 말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입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만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어떻게 열정적으로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 자, 그걸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 그리고 이를 통해 느낀 점까지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동아리에서 예를 들면 우리 동아리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외부 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외부 이런 사업체들과의 어떤 조인을 만들어서 어떤 이 산학 협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나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회사들한테 아니면 외부 기관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어떤 업체를 우리가 섭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느낀 점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리고 될 거란 생각도 없었지만, 그냥 어떻게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노력을 통해 하나씩 한 걸음씩 다가 보니까 목표에 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풀어내면 됩니다. 뭐냐면 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교훈이랑 업무랑 연결입니다. 업무랑 연결. 쉬워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교훈은 내가 못한다고 뭐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해나가는 게 나는 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규제 환경, 그리고 급변하는 IT 트렌드에 따라서 핀테크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새로운 상품들과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텐데, 어떻게 이겨먹을지 한 번에 생각하기보다는 한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규제 대응 하나, 상품에 대한 이해 하나, 그리고 경쟁사들이 이길 수 있는 우리 반의 차별점 포인트 하나를 찾아서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나간 태도를 통해서 우리 은행만의 차별점, 그리고 경쟁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은행만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도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한테 의미 있었던 경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 느낀 점까지만 도출이 된다면 그 느낀 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은행 업무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는 다양하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적극적인 태도를 배웠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은행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좀 제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은행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건지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영업 관련된 일을 하면서 상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은행에서도 상품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을 때 고객한테 정확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 판매가 아닌 완전한 판매, 고객이 만족하는 어떤 그런 이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난 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상품들 최대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공부해서 완벽한 이해를 토대로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은행원이 되겠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느꼈던 점만 분명하게 도출할 수 있으면 은행에서 하는 업무랑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으니까 쫄지 말고 이 앞부분에 여러분들의 경험에 먼저 집중해서 스토리텔링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뭐냐면 뭐 프로젝트 계획이나 위험이 실패할 걸 감수하고 뭐 타인을 도운 경험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내에서 그냥 타인을 위해, 조직을 위해 끈기 있게 혹은 지속성 있게 도와준 경험,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게 결과에 관계없이 혹은 연연하지 않고 도와줬던 사례라고 도와줬던 상황으로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과가 좋았을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도출됐다면 이게 처음에는 나도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 잘 될 수도 있구나. 그냥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면 되겠구나. 라는 교훈을 배웠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맞습니다. 자,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협업과 도움 그리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 자체는 안 좋았지만 눈에 띄는 관계의 개선이나 아니면 프로세스의 개선이나 혹은 어떤 학습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우리한테 충분히 교훈을 줬잖아요. 이것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2번과 마찬가지로 내가 있었던 경험에 집중해서 내가 얻었던 교훈까지만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면 이 다음에 뭐만 하면 되죠? 이걸 우리은행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은 나 이렇게 은행에서 일하겠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차별점을 좀 이제 다른 지원자들이 만들고 싶다면 디테일하게 은행 업무와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혹은 은행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교훈을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좀 드러내 보면 훨씬 더 좀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자소서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항목인데요. 4번 항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보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이제 간략하게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만 좀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개인금융, 그러니까 영업점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리테일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일회성 업무 처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잠시 방문한 고객을 우리 주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외부 활동하면서 쌓은 관계 노하우 아니면 영업 노하우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이런 어떤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은행에서도 나만의 스킬로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은행에는 다양한 어떤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어떤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고객의 성향이나 아니면 직업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나는 이런 어떤 깊이 있는 뭐 대략적인 상담을 통해 고객들한테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눈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춰 나가겠다.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략적인 자산관리 대응 방안만 30초 설명을 통해 관심을 끌어내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방법이나 뭐 아니면은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업금융인데 기업금융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입니다. 자, 기업금융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이죠. 예를 들면은 뭐 외환 업무를 좀 도와줄 수도 있고요. 입출금 뭐 아니면은 뭐 대출 뭐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우선은 이런 측면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이제 돈을 필요한 상황 아니면 기업들이 어떤 외환 업무를 해야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업체에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한 금융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죠. 어떤 시점에 외환 업무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입출금이 잦은 시기는 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사업을 새롭게 뭐 예를 들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돈이 필요할 것 같다면 얼마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사업과 이 회사만의 어떤 이 계절성, 사업성,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뭐 잡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인재에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이죠. 희망하는 지역에서 주거래 고객 늘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결국에는 이 자신들이 자신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나 출신 지역의 이 지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만의 특성, 특색, 그리고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특산물이나 뭐 산업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 여기 농업을 많이 하냐, 어업을 많이 하냐, 아니면은 어떤 개인 사업자들이 있다면 어떤 이 사업 단지가 모여 있느냐. 라는 것들도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제도에는 예를 들면 조선해양산업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 울산에는 자동차 산업과 그리고 뭐 포스코도 뭐 그쪽에 이제 같이 있는데, 이런 어떤 이 단지들이 모여 있느냐, 그 지역의 특색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산업에 맞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사람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분석을 여러분들이 좀 이 항목에서 제시를 해보면 좀 더 좀 접근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WM은 뭐 예를 들면 자산관리라고 자산관리, 그리고 뭐 PB라고도 사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지금 인구 구조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건 저출산율과 그 초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현재 50대 따로 50대, 40대, 30대, 20대가 대비해야 되는 노후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부동산 불패라고 하지만 진짜 20년, 30년 뒤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50대나 60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자녀들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시키거나 증여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조기에 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고민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우리 그 20, 30대가 그 60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거의 다 볼 수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애 주기에 따른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생애 주기, 연령대죠. 에 따른, 그리고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금융의 필요성을 좀 언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파트너사와 협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제안, 그리고 네가 어떻게 역할할 수 있냐라는 건데, 뭐 IT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니까 IT 설비를 뭐 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금융 결제망을 같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 공동 구축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생기려면은 그 제휴하는 은행, 뭐 파트너사와 그 사용하는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일한 모델을 사용할 때 좀 더 비용 효율성이나 아니면 개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좀 더 뭔가 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디네이션 능력, 협업 능력을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비효율이 가득한 시스템들을 좀 이제 비효율이나 복잡성을 줄여나갈 수 있었던 여러분들만의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백업으로도 좀 제시해 봄으로써 좀 더 이 컴팩트하고 그리고 접근이 용이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자들이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한참 걸리고요. 제가 그 맨 앞에다가 올려놨었던 이 동영상 꼭 보십시오. 그 앞부분에 금융경제 시사 부분에서 제가 그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동향과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언급을 좀 해놨는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충분히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금융 관련된 리스크들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보고 오실 것을 권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기업 여신, 가계 여신, 글로벌 자산, 이 각각의 분야에서 건전성,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영상 보면 나오지만 기업 여신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한 이 부실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산업군별로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폐업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 분야들이 있죠. 자동차 산업 부분이 그렇고요. 해운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의류 제조업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개인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들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은행이 들고 있는 그런 여신에 대한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조기에 털고 어떻게 조기에 좀 이런 이 부실 채권들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보시면 되고요. 가계여신이라고 한다면 가계부채가 지금 급등하고 있죠. 특히나 아까 여기 같은 내용일 수 있는 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개인 자영업자와 이 영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 또한 대출 잔액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가계부채가 1800조에 달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가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상당 부분 가 있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 거품이 만약에 무너지면서 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빚을 갚아가면서 이 부동산 산 거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그런 이 매도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개인 고객들의 이런 부채가 순식간에 부실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좀 리스크 잠재 요인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 수 있고요. 글로벌 자산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국내 그 은행이랑 IB들이 이런 대체 투자, 그리고 해외 부동산과 같은 이런 새로운 투자처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투자처가 아직까지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지만 투자처의 잠재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사실 깊이 있게 스터디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이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 충분히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디지털 부분은 여기 스마트 뱅킹 앱을 어떻게 플랫폼 사업의 기반으로 닦아낼 수 있느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겠죠. 플랫폼이라는 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모여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편의성을 느끼고 이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니즈가 뭔지, 그런 니즈들을 어떻게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이 앱 플랫폼에 좀 더 다 접목시키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인 서비스로 만들므로써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키고 이 플랫폼 안에 가둘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 본인의 생각들을 좀 어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살을 입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행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뭐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하나의 앱으로 하나의 서비스로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 아니면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어떤 부서들과의 어떤 적극적인 협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앞에 부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IB입니다. IB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사실 전문적인 지식과 뭐 이런 오래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준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전문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생각들 마음껏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그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지금 뜨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뭐 금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 이 자소 작성법과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바로바로 파악해서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